안녕하세요. 김강욱 노무사입니다. 2023년 7월 10일 노동법 브리핑을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무척 무더운 이런 장마철 날씨에 모두들 건강하시기 바랍니다. 오늘 말씀드릴 판결 뉴스들은 다행히 저희 홈페이지에 이미 다 탑재가 되어 있는 그런 내용들이라서 나중에 이 브리핑을 들으신 다음에 그 판례 전문이 필요하다고 생각되시는 분들은 저희 홈페이지로 가셔서 판례 전문을 확인하시면 되겠습니다. 잠깐 화면 공유를 통해서 저희 홈페이지를 보여드리면 네, 이 홈페이지에서 여기 대법원 노동판례 3,900건 무료 검색 여기를 클릭하시면 되겠죠. 그래서 여기 판례들이 쭉 나와 있는데 오늘 주로 우리가 다룰 것이 지난 6월 29일 날 이 37번부터 46번까지 10건의 대법원 판례가 있었는데 그중에 37번, 38번, 39번 판례는 모두 이 불법 파업과 관련된 현대자동차 손해배상에 관련된 사건들입니다. 그래서 지난주에는 우리가 그 대법원 3부에서 내린 판결들을 주로 살펴보았는데 이번 6월 29일 날 나온 판례들은 모두 대법원 1부에서 나온 그런 판례들입니다. 그래서 6월 15일 날 대법원 3부에서 내렸던 현대자동차 불법 파업 손해배상에 대한 그런 판결과 또 6월 29일 날 대법원 1부에서 내린 불법 파업에 대한 손해배상 책임에 대해서 개별적 책임을 묻는다는 그러한 법리가 그대로 준수되는 걸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이제 이 세 개를 제외하고 나머지 40번부터 46번까지의 판례들의 내용을 같이 살펴보도록 그렇게 하시겠습니다. 자, 우선 맨 처음 살펴볼 내용은 이 학교법인 동진학원 사건입니다. 교원 성과 상여금을 재배분하는 일들이 있었죠. 주로 정교조 쪽에서 그런 일이 있었는데 여기에 대해서 대법원은 그 성과 상여금 재배분 행위 자체를 어떤 징계 사유로 삼을 수 없다. 법적인 근거가 없기 때문에 징계 사유로 삼을 수 없다라는 그러한 판결을 내렸습니다. 그러니까 이미 성과 상여금으로 지급받은 이후에는 개인의 사적 재산이니까 그것을 어떻게 처분할 것이냐 하는 것은 그 개인에게 맡겨진 것이지 어떤 법적 근거 없이 단순히 재배분했다고 해서 그것을 징계 사유로 삼는다는 것은 부당하다라고 해서 그 하급심에서 그것이 징계 사유가 된다고 했던 것을 모두 뒤집어 엎은 그런 판결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두 번째는 서울교육청 교육공무직과 관련된 차별 문제였는데요. 특히 이 교육공무직들 사이에서 우리가 정규직하고는 다른 교육공무직 사이에 또 두 직류가 있죠. 하나는 무기계약직의 근로자들이 있고 또 한 가지는 그 기간제 근로자의 경우가 있는데 이번 이 판결에서는 이 무기계약직과 그리고 1년 미만 기간제 근로자 사이의 차별적 처우가 인정이 되느냐 안 되느냐 하는 문제였습니다. 마침 이 처우 개선 수당이라고 하는 것을 공무직들에게 지급하게 되었는데 무기계약직에게는 모두 지급했지만 1년 이하 계약 기간을 정한 그 기간제 근로자들에게는 지급하지 않았다는 거죠. 그래서 대법원은 바로 그것은 기간제 근로자에 대한 그 속성 때문에 주는 차별이기 때문에 이것은 불합리한 차별이라고 보고 잘못되었다고 판단을 내렸습니다. 그런데 하급심에서는 오히려 이것이 차별이 아니다 라고 보았던 것 같은데 대법원에서는 그것을 뒤집어서 이것도 차별적 처우에 해당한다라고 판단한 점 여기에 유의하실 필요가 있습니다. 그래서 흥미있는 점은 무기계약직에 비해서 기간제 근로자가 차별을 받을 수 있게 되고 이렇게 차별에 대한 비교 대상 근로자로서 무기계약직을 인정하고 있는 이런 경우를 볼 수 있습니다. 사실 무기계약직도 기간에 정함이 없는 근로자니까 법의 요건에서 이 기간제 근로자의 비교 대상 근로자는 기간에 정함이 없는 근로자라는 이 법적인 논리에 맞는 것이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그래서 아주 그 흥미있는 그런 교육 공무직과 관련된 그런 대법원 판례였습니다. 세 번째 대법원 판례는 중소기업은행에서 나온 판례인데 임금 피크제와 관련된 것입니다. 근데 이것은 우리가 지난주에 살펴본 임금 피크제하고는 조금 다르게 한꺼번에 임금 피크제를 도입하는 이런 제도가 아니고 경과 규정을 두어 가지고 차례차례 이 임금 피크제가 적용되도록 하는 이런 규정이 있었다고 합니다. 그래서 이런 경과 규정을 두어서 경과 조치를 취해서 그 연령에 따라서 임금 피크제를 점진적으로 적용하는 이러한 경우에는 그런 임금 피크제를 도입할 이유가 있고 또 그것을 도입하는데 노조와 협의 또는 합의를 했었고 그렇게 해서 결국 그런 방법으로 도입할 수밖에 없는 그런 필요성이 있다고 보았기 때문에 이것은 합리성이 있는
제도다라고 봐서 이것을 임금차별 또는 연령에 의한 차별로 보지 않았다는 점입니다. 그래서 흥미있는 점은 경과조치, 경과규정에 의해서 임금피크제를 도입할 때 우리 대법원이 이것을 불합리한 차별로 보지 않고 합리성이 있는 그러한 차별로 인정하고 있다는 점, 이것을 분명히 알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임금피크제를 도입해서 불이익을 당하는 건 사실이지만 그 회사의 상황에 따라서 그리고 그 절차에 따라서는 그것이 합리적인 차별로 볼 수 있다라고 본 것이죠. 비슷한 판례가 그 다음에 이 서울 보증보험 사건에서 나와 있는데요. 여기도 경과 규정을 두어 가지고 경과 조치로서 임금피크제를 점진적으로 도입을 했습니다. 즉 출생연도 연령에 따라서 순서대로 도입을 하다 보니까 특정 연령에 있는 사람들이 임금피크제의 기간이 좀 더 길어졌던 거죠. 근데 그 길어진 임금피크제 적용 기간 동안에 오히려 이 사람들이 빨리 승진해 가지고 얻는 혜택도 있었고, 그래서 전체적으로 비교해 보니까 크게 엄청나게 그 차별이 되는, 손해를 보는 그런 상황은 아니라고 봐서 이 경우에도 합리적인 차별로 인정을 했던 것입니다. 그래서 중소기업은행 사건이나 서울보증보험 사건, 이 두 가지에서의 특징은 임금피크제를 경과규정이나 경과조치를 두어 가지고 점진적으로 접근하게 될 때 연령차별이라고 하는 문제를 벗어날 수 있도록 인정한다는 점이 우리 대법원 판례의 태도인 것 같습니다. 다만 섭섭한 것은 제가 지난주에 충분하게 설명해 드렸지만 사실 정년 연장을 하면서 임금피크제를 도입할 때는 실질적으로 제일 가장 기본적으로 필요한 요건은 사용자와 근로자 대표 사이에 합의가 필요한 거거든요. 근데 이번 이 판결 두 가지에서도 그 점에 대해서는 언급이 없습니다. 그래서 고령자 고용촉진법 19조 2에서 정년을 연장할 때 임금피크제를 도입하려면 제일 기본적 요건은 사용자와 근로자 대표 사이에 합의를 하는 것, 이것이 있어야만 그 다음 조치에서 지역규칙이 약간 불이익하게 변경된다 하더라도 그것은 불이익으로 볼 필요가 없게 되는, 왜냐하면 처음부터 합의에 의해서 지역규칙을 변경하는 거니까 그것을 굳이 불이익이라고 판단할 필요가 없게 되는 거죠. 그러면 동의 받을 필요 없이 그냥 의견만 들으면 되는 그러한 근로기준법상의 절차가 적용될 것이라고 보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상하게 우리 대법원이 한 번 더 임금피크제, 즉 정년 연장형 임금피크제 도입에서 이런 그 근로기준 고령자 고용촉진법 19조 2에 나오는 그 요건, 사용자와 근로자 대표의 합의라는 이 요건에 대해서는 언급조차 하지 않는 거, 이게 상당히 좀 의문스럽다고 제가 지난주에 열심히 설명해 드렸는데 앞으로 좀 더 지켜볼 필요가 있겠습니다. 자, 다음에 동아운수에서 버스 기사들이 정년 퇴직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두 가지 케이스가 있었습니다. 한 케이스는 정년으로 퇴직하는데 자신을 촉탁적으로 재고용해달라, 근데 왜 안 해주느냐라고 해서 부당해고라고 했고요. 또 한 케이스는 1년간은 촉탁적으로 근무했는데 1년 뒤에 재계약을 하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이것도 이제 부당해고라고 해서 두 명이 이 동아운수를 대상으로 이제 소송을 제기했습니다. 그래서 먼저 정년을 마치고 촉탁직으로 재고용할 거냐 안 할 거냐에 대해서는 우리 대법원은 종전에 나왔던 판례, 그 촉탁직으로 재고용할 거냐 안 할 거냐 사용자의 권한이지 그걸 근로자가 요구할 수 있는 건 아니다, 이렇게 규정하고 있습니다. 다만 지역규칙이나 단체협약에서 재고용 의무를 규정했다면 그건 얘기가 달라지겠지만 재고용할 수 있다, 촉탁직으로 재고용할 수 있다라는 정도의 규정이라면 이 경우는 사용자의 권한이라고 보고 있습니다. 그 점을 확인해서 그 이번에 정년이 되었던 근로자 중에 촉탁직으로 재고용하지 않은 이 케이스는 정당하다라고 판결을 내린 것입니다. 그런데 이제 1년간 촉탁직으로 근무했던 그 운전자에 대해서는, 그 근로자에 대해서는 왜 재계약을 해주지 않느냐라고 이제 근로자가 주장했을 때 대법원은 이번에는 그 재고용에 대해서 어떤 갱신 기대권이 있는가 없는가를 판단해야 되는데, 이렇게 정년 이후 촉탁직의 갱신 과 관련돼서는 그 살펴볼 내용들이 상당히 종합적으로 여러 가지가 있다고 했고, 그리고 그런 종합적인 판단에 있어서 그 입증 책임이 사용자에게 있다라고 이제 해서 그 여러 가지 요소들을 고려했던 것 같습니다. 그렇게 해보니까 사용자가 굳이 그 재계약을 하지 않을 이유가 없다고 판단했기 때문에 그 1년 촉탁직을 거친 다음에 재계약을 하지 않은 근로자에 대해서는 이것은 부당해고라고 판단했습니다. 그래서 똑같은 회사에 똑같은 조건인 정년 이후 근로자에게
한 분은 촉탁직으로 고용 안 한 것을 정당하다고 보았고, 한 분은 촉탁직으로 1년 근무하고 재고용이 안 된 것을 그것은 부당해고라고 보았던 점, 이 점이 약간 헷갈리긴 하지만 이 판례는 상당히 의미 있는 판례이고, 이제 정년퇴직자들이 점점 많아지는 이제 시대 아닙니까? 이제 말하자면 60년대생들이 이제 막 대거 퇴직으로 정년퇴직으로 밀려 나오면서 이들을 어떻게 고용을 유지하느냐, 이게 굉장히 이제 사회적으로 중요한 문제가 대두되고 있는데, 이번 이 판례가 상당히 중요한 기준을 제시하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우리 담당자들은 이 판례를 잘 기억해 두실 필요가 있을 것입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좀 집단적인 도사관계 문제가 몇 가지 나왔는데요. 우선 군산에 있는 트럭 버스 제조회사입니다. 회사 명이 안 나왔기 때문에 저도 알 수는 없네요. 그래서 이 회사에서는 이 노조원들에 대해서 뭐 감시 의도가 있었는지 없었는지 뭐 명백하게 밝히지는 않지만, 어쨌든 CCTV를 공장 곳곳에 51군데나 이걸 설치를 했습니다. 그랬더니 노조가 그렇게 하지 마라, 이거는 개인 어떤 정보권을 침해하는 것이다, 이렇게 해가지고 회사하고 협의를 하다가 회사가 말을 안 들으니까 그 CCTV에다가 아예 검은색 비닐 봉지를 씌워버린 겁니다. 그러니까 이제 회사는 그것이 업무 방해라고 해가지고 고소를 했는데, 여기에 대한 판례들이 이제 하급심에서는 이제 좀 엇갈리게 나왔습니다. 하급심에서는 다 그것이 업무 방해에 해당한다 이렇게 보았는데, 이제 이번 대법원 판례에서는 이 CCTV를 설치하는 것이 회사는 감시 목적이 아니라고는 하지만, 그러나 그 CCTV를 설치하는 위치, 그 대수, 개수, 이런 것에 비교해 보면 개인정보권을 침해하는 그런 요소가 있기 때문에 이것은 회사가 정당하지 못하다고 했고, 특히 근로자 참여법에 보면 CCTV를 설치하는 경우 노사협의를 거쳐야 된다고 했는데, 회사가 그걸 거치지 않고 노조가 여러 차례 거기에 대한 어떤 시정을 요구했음에도 불구하고 제대로 협의하지 않고 협의가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은 상태에서 그런 시도를 했다는 것은, 이것은 정당하지 못하다고 본 것입니다. 그러니까 회사의 CCTV 설치가 정당하지 못하다면 노조에서 검은 비닐로 그 CCTV를 가려버린 것, 이것은 굳이 업무 방해로 볼 수 없고, 그것은 어떤 상당성이라든가 이유, 합리성, 또 어떤 그 수단의 정도, 이런 점을 다 비춰볼 때 정당한 행위로 볼 수 있다라고 해가지고 무죄로 판단한 그런 사례입니다. 또 한 가지는 한국철도공사 사건인데요. 여기 노조가 파업의 와중에 노조원 몇 명이 노조의 지시는 없었지만 고공농성을 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래서 그 철도의 이판 작업이라고 합니까? 그 기관차들이 이제 왔다 갔다 서로 바꾸는 이 작업을 해야 되는, 거기에 필요한 조명을 비춰주는 조명탑에 올라가 가지고 그것을 방해했다는 것이죠. 근데 이제 그렇게 고공농성을 하는 그런 조명탑 높은 곳에 두 명이 올라가서 있으니까 사실 그 뭐 먹는 거라든가 뭐 여러 가지 어려움이 많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이제 조합원 몇 명이 그분들을 도와주기 위해서 이제 음식을 들고 올라가서 음식도 전해주고 이제 격려도 해주고 이랬던 것 같습니다. 그랬더니 회사에서 이 음식을 갖다 주고 격려해준 이 사람들이 바로 이 업무 방해죄에 대한 방조죄를 저질렀다 해가지고 이제 고소를 한 것입니다. 그래서 하급심에서는 이것이 방조죄가 된다라고 보기도 했지만, 우리 대법원은 이렇게 정확하게 판단했습니다. 이 방조죄라고 하는 건 이 정범의 그 범죄하고 밀접한 관련이 있어야 된다는 거죠. 그러면 여기 정범은 지금 그 고공농성 조명탑을 점거한 행인데, 여기 그 사람들을 도와주러 올라간 사람들이 과연 그것을 도와주려고 그 고공농성 자체를 하도록 도와주려고 한 그건 아니라는 것이죠. 이미 올라가 있는 상태에서 인간적으로 그들을 지원해주기 위한 그런 행동을 한 것이기 때문에 이것을 정범을 도와주기 위한, 정범을 지원하는 그런 의미의 방조범으로 보기는 어렵다라고 판단한 것입니다. 그래서 이것은 뭐 상식적으로 바라보면 뭐 회사도 그 음식을 올려주고 할 때 그걸 허락을 이미 했던 이런 상황이고 하기 때문에 사실 이것이 그 범죄 행위의 어떤 방조, 업무 방해의 방조다, 이렇게 보기는 좀 어렵지 않았나 싶습니다. 그래서 대법원이 그 점을 정확하게 짚어주었다는 점에 이 판례의 특징이 있는 것 같습니다. 그런 점들을 참고하시면 되겠습니다. 이번 6월 29일 날 있었던 그 판결들, 지난주에 뉴스로 쭉 나왔던 판결들 하나씩 요점들을 살펴보았습니다. 그 전주에 6월 23일 날 한국은행에서 또 특이한 판례가 있는 게 보도가 되었는데요. 그 한국은행 청원경찰들 당직 근무를 밤에 하게 되는데
이 중에 4시간 정도는 거의 깨지 않고 통상근무하고 똑같이 하는 거니까 그것은 연장 근로로 봐가지고 가산수당을 지급해야 된다라는 그런 판결이 나왔습니다. 그래서 이 당직 근무에 대해서 가산수당을 지급하는가 안 하는가 하는 이런 문제는 이미 우리 대법원 판례가 거의 법리고 확립되어 있죠. 어떤 것입니까? 당직 근무는 원칙적으로 통상 근무는 아니라고 보죠. 그러나 당직 근무를 하는 시간에 통상 근무와 똑같은 성격의 근무를 한다면 그것은 연장 근로수당의 대상이 된다는 거. 이거는 이미 정해진 법리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근데 이번에 이제 한국은행의 이 청원경찰이라는 건 말하자면 그 당직 근무 자체가 경비 업무에 뭐 일반적인 업무니까 그 항상 경비를 해야 되는 이런 분들이니까 결국 이 한국은행 사건에 있어서는 이 청원경찰의 당직 근무는 통상 근무하고 똑같다고 봐서 연장 근무 수당이나 야간 근무 수당 이런 것들이 지급되어야 한다 하는 점을 확실하게 밝히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점만 주의하신다면 우리 현장에서 이런 당직 근무와 관련된 문제가 생겼을 때 정확하게 판단하실 수 있을 거라고 보겠습니다. 그래서 오늘 이 노동법 브리핑은 다행스럽게도 제가 간단하게 이 요점들만 말씀드렸지만 거기 필요한 내용들이 저희 홈페이지에 다 탑재되어 있으니까 필요하신 대로 그 홈페이지를 참고하셔서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점점 무더워지는 날씨에 항상 더욱더 건강하시기를 바라면서 오늘 노동법 브리핑은 이것으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